안녕하세요. 이정혁 변호사입니다. 그 파이널 강의예요. 5회차에 걸쳐 갖고 회사법을 상법 세무사 상법 회사법이니까 회사법을 쭉 정리를 할 거예요. 교재는 제 책 인사이트 회계사 상법 핵심 정리 이걸로 할 거예요. 이 책은 이제 변호사 시험용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었는데 변호사 시험 보는 학생들은 아주 많이 보는 책이에요. 이 책이 1년에 한 1300부 정도 판매가 돼요. 그쪽에서는. 근데 그 로스쿨 한 1년 정원이 몇 명이지? 한 2000명 정도 되나? 2000명 정도 되니까 이제 거의 대부분 반 이상의 학생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은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아주 좋은 책으로 정평이 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세무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봐도 뭐 상관은 없어요. 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좋죠. 뭐 세무사하고 변호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출제되는 건 똑같아. 출제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 쪽에서는 좀 출제 방식이 좀 쉽게 내는 거고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좀 어렵게 낼 뿐이죠. 출제되는 내용은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내용을 내는데 세무사 시험 쪽에서는 이제 법 조문을 그냥 지문화 시켜놓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나오죠. 변호사 시험 쪽에서는 그걸 이제 사례형으로 만들어요. 사례형으로 만들어 갖고 그 조문뿐만 아니라 다른 조문까지도 같이 문제가 되게끔 여러 가지 쟁점들을 복합시켜 갖고 사례형으로 만들어서 그 사례에서 쟁점을 자기가 스스로 추출해내서 해결까지 해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죠. 근데 어쨌든 나오는 내용은 똑같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는. 제가 세무사 기출문제 강의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출문제는 다 봤어. 이미 다 보고 그래서 파악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나온다고. 자, 여러분들이 이 책으로 공부를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페이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180페이지? 몇 페이지지 이거? 181페이지네요. 181페이지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양도 아니죠. 또 회계사 시험 공부하다가 세무사 시험 하신 학생들은 한테는 뭐 이제 껌이겠지 뭐. 다른 책 보면 엄청 두껍잖아요. 자,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 진행하는 방식은 기본 강의 하듯이 할 거예요. 문제풀이 이런 건 안 해요. 문제풀이 강의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게 있죠. 뭐 그걸로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기본 강의, 요약 강의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진행은 좀 빨라요. 제 기본 강의를 듣고 이걸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이게 이제 파이널 강의니까 기본 강의 작년 기본 강의는 뭐 다른 부분 들었다가 파이널만 이걸 들으시는 분도 있을 텐데 진행은 기본 강의 할 때보다 좀 많이 빨라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리고 보면서 이제 중요 키포인트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5일 동안 하는 거니까 하루에 한 40페이지 가량씩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40페이지 가량. 자, 시작하죠. 회사법. 그리고 제가 수업을 할 때 제 수업을 좀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는 책을 잘 안 보고 해요. 제가 강의를 그래도 한 5년 동안 하면서 이 책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갖고 책 안 보고 그냥 막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뭐 어디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이번 강의는 어디 하는지 책에서 이렇게 짚고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책 안 보고 그냥 쭉 하면은 연결성이 있고 강의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몰입돼 갖고 계속 볼 수 있고 이러면은 좋죠. 근데 이제 책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복습할 때 강의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되고 좋았는데 복습할 때 강의 들었던 내용하고 책 내용하고 이제 매칭이 조금 안 된다. 매칭 시키려면 그게 그거였나? 뭐 좀 의문이 들고 한다. 뭐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게 짚어가면서 책에서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느 부분을 하는지는 쉽게 알죠. 그래서 복습할 때도 요 부분 하면서 요 얘기했구나 이게 뭐 잔상이 남아 있으니까 복습하기도 좀 쉽죠. 그런데 강의하면서 좀 연결성은 떨어져요. 쭉 쓴 스토리 갖고 이렇게 쫙 한 그런 맛은 좀 떨어지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좀 책에서 짚어가면서 하는 방식으로 할게요.
자, 통책 부분 보시죠. 2페이지 회사의 의 보시죠. 회사의 개념 요소는 두 가지예요. 영리성하고 법인성. 이 두 가지죠. 우선 영리성 요 관련해서는 중요한 건 하나 정도야. 영리성의 개념이 보통은 이제 이윤 획득의 목적 요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윤 획득의 목적 더하기 요거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윤을 사원들에게 분배해야 될 목적, 이것도 있어야 된다. 이윤 분배의 목적도 있어야 된다. 자, 우리 회계사 세무사 상법에서는 회사법만 배우죠. 앞에 상법 총칙은 배우지 않아요. 근데 상법 총칙에도 영리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상인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영리성 개념이 나와요. 근데 그때 상인의 개념을 정의할 때의 영리성은 이 이윤 획득의 목적만 있으면 인정이 돼요. 하지만 회사의 개념 요소로서의 영리성은 이윤 획득의 목적에 더해서 이윤 분배의 목적까지도 있어야 된다. 회사의 사원들에게, 사원이라 하면 회사의 직원을 말하는 게 아니죠.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를 말하는 거죠. 이 사원들한테 영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득을 분배해야 될 목적도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많이 드는 예가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한다. 이 주차장 영업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가 상인은 될 수 있지만 회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서울특별시가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 영리성을 갖고 한다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이윤을 획득할 목적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인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주차장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상법이 적용이 돼. 상인이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특별시를 회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는 그 주차장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서울특별시의 구성원들인 서울 시민들에게 분배해줄 목적으로 그 주차장 영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윤 분배의 목적이 없어서 회사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는 주차장 영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공익을 위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서울특별시가 직접 지출할 목적으로 하는 거야. 분배해서 나눠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회사는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까지도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인성. 자, 법인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회사의 주인들을 말하는 거죠. 사원을 말해요. 사원들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거래를 해요. 자기가 한 거래에 있어서의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바로 회사가 된다는 거죠. 회사가 한 거래 행위에 의해서 사원들이 바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는 회사가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원 등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게 이제 법인성의 내용이에요. 근데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게 있죠.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법인격 부인론은 실제 내용은 주주 유한 책임 부인론이에요. 법인격 부인론이 아니라 실제 내용은. 근데 이름을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좀 잘못 지어놨어. 내용하고 좀 매칭이 안 돼, 이름이. 자, 법인격 부인론 내용을 보죠. 법인격 부인론 뭐냐? 회사, 이게 회사죠. 그리고 회사에 사원들이 있어요. 주주. 우리 그 회사의 사원 얘기할 때는 그냥 대표적으로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95% 이상은 주식회사를 갖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식회사를 위주로 얘기를 할게요.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를 얘기할 때는 그 회사의 종류, 명을 명확하게 밝히고 얘기할 거야. 한명회사면 한명회사다, 합자회사면 합자회사다, 이렇게. 근데 그걸 얘기 안 하고 그냥 회사다 이렇게 하면 그냥 주식회사를 얘기하려니 하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주주와 회사가 있어요. 주주와 회사는 법인격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거래 활동을 통해서 얻은 거래 상대방 거래 활동을 통해서 얻은 권리 의무는 회사에 귀속이 되는 거예요. 주주에게 귀속이 되는 게 아니야. 권리 의무는 회사에게 귀속이 되죠. 그리고 이 주주는 회사 권리 의무에 귀속 주체된다. 법인격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법인격이 독립돼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가 회사에게 귀속되고 주주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권리 의무가 귀속돼 있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요 권리 의무의 귀속이 얘한테만 되고 얘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효과가 법인격이 있으면 항상 발생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는 사원과의 관계에서 법인격이 독립돼 있다. 이건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어떤 회사도 다 그래. 자,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 상대방하고 거래를 통해서 얻은 요 채무,
이 채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부담하는가 이거와 관련해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간접 유한 책임을 지죠. 간접 유한 책임. 간접 유한 책임이라는 것은 실제 내용은 회사가 거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채무에 대해서 주주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야. 회사의 이 채무에 대해서 직접 거래 상대방한테 변제해줘야 될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실제 내용은 그거야. 근데 이름을 왜 간접 유한 책임이라고 지어놨냐? 마치 간접 유한 책임이라고 했으면은 회사가 거래 활동을 통해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주주도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로는 직접 변제할 책임이 없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실제 내용이라고 했는데 명칭상으로는 지는 것 같아. 이거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주주는 회사에 대해서 출자하기로 한 채무에 대한 이행 책임만 부담한다는 거예요. 출자하기로 한 금액, 그 범위를 한도로 해서 유한, 그 한도로 해서 출자 의무만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회사가 주주가 직접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걸 왜 간접 유한 책임이라고 전하냐? 이런 거예요. 우선 유한 책임이라는 거는 출자하기로 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유한 책임이에요. 그러면 왜 간접 책임이라고 얘기를 전하냐? 이 회사 재산으로 책임을 지잖아. 응? 거래 상대방에 대한 채무는 회사 재산으로 이행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 재산은 결국 주주 재산이잖아. 주주가 낸 재산이거나 아니면은 이익 배당 등을 통해서 주주가 받아가야 될 재산이거나 어쨌든 회사 재산은 주주의 재산이잖아. 그러니까 회사의 재산으로 책임을 진다는 거는 간접적으로나마 주주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간접 유한 책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접 유한 책임이다. 법인격 부인론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인격 부인론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주주 유한 책임 부인론이라고 그랬죠. 법인격 부인론이라는 건 뭐냐? 법인격 부인론은 일정한 경우에 주주가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경거. 이거를 이제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그래요. 법인격 부인론 내용 그거예요. 법인격이 부인되기 위한 요건은 뭐냐? 언제 주주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채무를 부담하느냐? 첫 번째, 이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뉘어요. 객관적 요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주주가 회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회사의 뭐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이런 게 다 형식적인 과정이고 어떤 주주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막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회사의 재산하고 주주의 재산이 분리돼 있지 않아야 돼요. 거의 그냥 혼용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주가 회사 재산을 그냥 막 자기 개인 재산인 것처럼 막 갖다 쓰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가 자금이 부족하면 자기 개인 재산을 회사에 넣어갖고 회사 영업자금으로 막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분리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돼. 회사가 무자력이어야 돼. 회사가 무자력이 아니면은 굳이 주주한테 책임을 지을 이유는 없죠. 회사 재산으로 변제하기 충분하면 굳이 못하러 주주한테 책임을 지워. 회사가 무자력인 경우에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이론이 법인격 부인이기 때문에 회사력이 무자력이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관적 요건. 주주가 회사의 법인격을 채무 면탈의 수단 등으로 남용할 의사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근데 판례는 있어야 되는 것처럼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설은 이런 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와요. 요거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고, 요것도 잘 나오진 않아. 요거는 이제 그냥 법인격 부인론이 뭔지 이걸 이해 편의를 위해서 내가 설명한 것 뿐이지 시험엔 잘 나오진 않아요. 효과, 요 부분이 잘 나와요. 효과. 법인격 부인의 효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름만 갖고 보면 회사의 법인격이 없어지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회사는 법인격이 그냥 살아있어요. 회사는 계속 법인인 거야.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돼도. 다만 이 요건이 충족이 되면 예외적으로 특정한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서 회사의 주주가 직접 변제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죠. 주주 유한 책임의 예외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효과 부분 요게 이제 출제가 많이 되니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에 다른 내용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역적은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 부분에 법인격 부인론의 확장, 이 부분 좀 봐두셔야 돼요. 이 부분은 판례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냥 넘어갈 걸 책에다 왜 놓으셨나요? 그래도 이게 책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구성은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법인격 부인론의 확장, 판례의 경향, 이 부분에 나오는 판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요거는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근데 요거를 서술을 하려면 법인격 부인론의 역적용을 서술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입장에선 그래. 왜냐하면 이 판례들이 이게 이 법인격 부인의 역적용하고 관련된 판례거든. 물론 역적용 자체를 인정한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역적용하고 관련된 판례란 말이야. 그래서 역적용을 안 쓰고 이것만 덜렁 써놓을 수는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자, 요 정도 효과 정도까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나오는 판례를 보자고요. 자, 판례 내용은 뭐냐? 판례는 이런 거예요. 자, A 회사가 있는데 A 회사는 지금 갑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A 회사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이제 거의 A 회사의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갑이 지금 A 회사가 이 채무를 이행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럼 결국 A 회사가 이행하면 결국 다 자기 손해잖아. 자기가 지배주주니까. 그래서 갑이 이런 짓을 했어요. B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 B 회사를. B 회사도 당연히 갑이 거의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A 회사의 재산을 전부 B 회사로 빼돌려. 그리고 B 회사는 A 회사가 하고 있던 영업을 그대로 똑같이 다시 해요. 그러면은 A 회사의 채권자인 K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책임 재산이 없어지는 거지. 지금 K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은 지금 A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 재산을 책임 재산으로 해서 실현할 수 있는 채권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갑이 A 회사에 있던 영업 재산을 전부 다 B 회사한테 이전을 시켰으면 K 입장에서는 책임 재산을 상실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K는 뭐 얘한테 소송 걸어서 이겨봐야 돈 못 받아요. 결국은. 왜 책임 재산이 없으니까. 결국 얘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얘한테 이제 책임 재산이 다 일로 갔으니까 얘한테 돈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B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B 입장에서는 아니 A 회사에 대한 채권을 왜 나한테 행사하냐? A 회사한테 돈 달라 그래야지 왜 나한테 돈 달라 그러냐? A 회사와 B 회사는 법인격이 다르다. 법인격이 다른데 왜 A 회사 채권을 갖고 나한테 주장하냐? 이렇게 나오겠지. 응? 그게 가능하냐? 이거와 관련해서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사정이라면 다시 말해서 A 회사, B 회사 전부 다 주주가 갑으로서 지배주주가 갑으로서 동일하고 그리고 A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면탈을 위해서 B 회사한테 영업재산 일체를 양도를 했고 이전을 했고 그 다음에 B 회사는 A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그러한 경우라면 B 회사가 A 회사와 법인격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K한테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이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법인격의 남용이다. 이렇게 판시했어. 그러면서 B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A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 B 회사한테 책임을 인정을 했죠. 자, 두 번째 판례는 거의 이거랑 똑같아. 거의 이거랑 똑같은데 B 회사가 A 회사의 채무 면탈을 위해서 새로 설립된 회사가 아니라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던 계열 회사였던 거야. 그러니까 갑이 A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기존부터 존재하고 있던 계열 회사를 이용한 거죠. 계열 회사한테 이렇게 영업재산 일체를 이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한 거죠. 그러한 경우에도 B 회사가 A 회사와 법인격이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법인격의 남용이다. 그러면서 A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B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자, 요게 판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최근에 판례가 또 하나 나왔어요. 최근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그건 뭐였냐면 지금은 채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채무 면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회사로 직접 영업재산 이전이 됐죠. 세 번째 판례 이건 뭐냐면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제3자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채무 면탈을 위해서 양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영업재산을 양도를 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B 회사의 입장에 있던 이 회사가 제3자로부터 이 영업재산을 또 인수를 한 거예요. 근데 영업재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A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 A 회사한테 돈을 빌렸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때 A 회사의 채권자가 B 회사한테 A 회사에 대한 A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B 회사가 A 회사와 법인격이 독립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앞에 거하고는 요게 조금 사정이 다르죠. 자, 1인 회사. 요거는 사실 지금 다뤄도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이 1인 회사는 주식회사 거의 끝날 무렵에 해요. 주식회사 끝날 무렵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까지 다 끝나기도 하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주식회사 제도를 아직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1인 회사라는 게 주식회사에서 좀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 주주총회 소집이나 자기거래 뭐 이런 중요한 테마에서 1인 회사의 경우 좀 특별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판례의 내용들을. 근데 그 주식회사 제도들, 각각의 제도들, 주주총회 소집이니 자기거래니 이 각각의 제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주식회사 끝나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알죠. 주식회사 소집이 뭔지 자기거래가 뭔지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러니까 지금 같이 지금 앞에서 그냥 다루고 넘어갈게요. 자, 1인 회사 보시죠. 1인 회사. 1인 회사는 사원이 한 명밖에 없는 회사죠. 1인 회사는 사원이 한 명밖에 없는 회사다. 원래 회사라는 거는 공동기업의 형태예요. 공동기업의 형태고 공동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사원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회사로 하는 이유가 사실 공동기업을 한다. 공동기업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큰 돈을 모아갖고 큰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조그만 돈 혼자 하려면 공동기업을 할 이유가 없죠. 뭐 치킨집 하는데 무슨 공동기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 혼자 투자해갖고 하면 되지. 회사로 하는 거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회사는 일반적으로 사원이 여러 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법도 사원이 여러 명의 경우를 예정을 해서 마련을 해놨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1인 회사, 사원이 한 명밖에 없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 법이 마련해 놓은 제도를 조금 특수하게 적용을 해요. 판례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보자는 거예요. 자, 1인 회사 개념은 방금 얘기를 했어요. 1인 회사는 사원이 1인만 있는 회사를 말한다. 1인 회사의 성립 가능성. 요게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와. 1인 회사의 성립 가능성. 우리 회사법에서는 회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죠. 한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있죠. 요 각각의 회사에서 1인 회사가 성립할 수 있는가 요걸 다루자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명회사하고 합자회사는 1인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나머지 3개 주식, 유한책임회사 요거는 1인 회사도 성립이 가능해요. 자, 한명회사의 경우에는 회사 설립할 때 2인 이상의 사원이 설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회사 존속 중에 사원이 1인밖에 없게 된 경우를 해산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인 회사로 존립할 수가 없는 거죠.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1인 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 이렇게 2가지 종류의 사원으로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한책임사원 1명, 무한책임사원 1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원이 2명 이상이 있어야만 개념적으로 가능한 회사 형태죠. 자, 이유는 그렇고 시험에는 결론 위주로 나와요. 한명 합자회사는 1인 회사 성립할 수 없다. 나머지 회사는 1인 회사 성립이 가능하다. 자, 1인 회사의 법률 관계 이것도 중요해요. 자, 1인 회사는 주로 주식회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주식회사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주주총회 운영. 자,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가 있죠. 소집 절차가 있는데 이 소집 절차라는 거는 다수의 주주가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다수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절차예요. 그래서 1인 주주가 1인만 있으면은 소집 절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소집 절차라는 게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갖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니까 의결권 행사만 제대로 됐으면 소집 절차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1인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갖고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했으면 1인 주주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절차의 하자는 별로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판례 입장 하나하나 보세요. 그 문제 4페이지 밑에 부분 나오죠. 주주총회가 소집권한 없는 자리에서 소집되었고 또 주주총회 소집하기로 한 이사의 정족수 결의 절차 흠결이 있어 주주총회 소집 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식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 개최에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결의한 경우라면 그 결의 자체는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의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다는 거야. 절차상 하자 있긴 있었지만 그냥 그거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결의는 유효한 결의다. 판례는 이제 더 나아갔죠. 뒷부분 나오면은 판례는 더 나아갔고 주주총회를 아예 개최를 하지도 않았어.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1인 주주가 자기 의사에 기해 갖고 어떠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의사록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라 하더라도 총회가 아예 없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록 내용대로의 결의가 존재하는 걸로 그 결의는 유효한 걸로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의사록 내용대로의 결의는 유효한 걸로 본다. 자, 그리고 여러 개 이제 판례가 있죠. 하나하나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다 취지는 똑같은 거예요. 자, 또 다음 거 판례 하나 한 두어 개 더 보면 우리 영업양도 할 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되죠. 영업양도 할 때. 그런데 1인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자가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거 없어도 이 영업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 1인 주주인 대표이사가 계약 체결했으면 그 영업양도에 대해서 1인 주주가 주주 전원이 1인 주주니까 1인 주주가 찬성하면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 전원이 찬성이 있다 이렇게 그냥 간주를 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영업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판례는 뭐냐, 우리 이사의 보수는 정관의 그 근거를 두거나 아니면은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이사 부분에서 나오죠. 퇴직금도 보수예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정관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어떤 회사에서 이사의 결의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왔던 거야. 그런데 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 주주총회 결의에서 승인을 받아거나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 결의를 만든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1인 주주의 의사에 기해서 지급이 되어 왔다면 그건 유효한 퇴직금 지급이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왜? 1인 주주가 승인했으면 그건 주주총회 결의 받아서 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주가 복수인 경우의 적용 가능성 보시면은 이 방금 얘기했던 이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완화하거나 기타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완화하는 이 판례의 경향은 1인 주주이거나 아니면은 주주 전원이 찬성하는 경우, 다수의 주주가 있는 회사를 하더라도 주주 전원이 동의한 경우 이때는 적용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 하지만 주주가 다수 있는데 절대 다수의 주주만 찬성했을 뿐이지 아주 극히 일부라도 반대하는 주주가 있었던 경우, 이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이 판례의 경향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법의 원칙이 그냥 적용돼서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주주 전원이 98% 이상의 주주가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 개최하지 않고 98%의 주주의 동의만 받아갖고 뭐 어떤 일을 했다. 그거는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던 걸로 봐요. 유효한 거래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는 판례의 경향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의 자기거래 부분 볼까요? 5페이지에 이사의 자기거래.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유효하죠. 하지만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기거래는 유효하다. 판례가 그렇게 본 거예요. 주주 전원의 동의로서 이사회 결의, 자기거래 승인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이제 취지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판례는 중요한 판례예요. 자주 출제가 돼. 요거는 이론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판례긴 해요. 왜냐하면 한번 봐요. 우리 주주총회 권한 부분에서 주주총회는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근데 우리 법령이나 정관 어디에도 자기거래, 그러니까 우리 법을 보면 자기거래 승인은 이사회에서 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요. 주주총회는 법령이나 정관의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법에 보면 자기거래는 이사회 승인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다고. 그런데 판례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 결의 없어도 자기거래가 유효한 거라 그랬어요. 분명히 법은 주주총회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다 그랬는데 법령에도 없고 정관에도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거래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한다. 이러한 근거가 법령에도 없고 정관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예요. 법에 좀 위반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들, 법 제도도 문제가 있는 것, 비판을 많이 받는 것 출제가 많이 되고요. 판례도 비판을 받는 판례들은 좀 출제가 많이 돼요. 특이한 거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무상 횡령 배임. 우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이라는 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는 거죠. 반환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지출해버린, 소비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횡령이죠. 그리고 배임이라는 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갖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거죠. 그게 배임죄 성립되는 행위예요.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위치에도 있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의 위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가 회사 재산을 들고 튀면은 횡령죄가 성립하는 거고 이사가 임무를 해태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사가 1인 주주인 경우에 1인 주주인 경우에도 회사 재산을 횡령하면 횡령죄가 되느냐? 회사 임무 해태해서 회사에 손해 끼치면 그게 되느냐? 배임죄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1인 주주인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가 곧 주주의 손해잖아. 근데 1인 주주인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건 결국 자기의 손해인데 이거를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는 거냐?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근데 판례는 1인 주주인 이사의 행위라도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이유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사를 법인격체로 구성을 하는 거는 뭔가 좀 수단적인 의미라고 뭔가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회사라는 거는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의제한 거지 그냥. 법이 그냥 사람으로서 의제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회사의 손해하고 주주의 손해는 실질적으로 같은 거라고. 형식적으로만 다를 뿐이지. 근데 법이 회사를 주주하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규속 주체로 봐서 1인 주주인 이사가 횡령 배임 행위를 했을 때도 그게 범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판을 받아요. 자, 자의거래하고 횡령 배임죄 결론만 얘기해 볼까요? 자의거래에 대해서 이사의 승인 결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으면 자의거래는 유효하다. 횡령죄 배임죄 1인 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배임 행위를 했어도 임무해태를 했어도 횡령죄 배임죄는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의결권 제한 이런 거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지 않아요. 자, 회사의 종류 보실까요? 회사의 종류 5가지가 있죠.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유한책임 회사 이렇게 있죠. 각각 회사에서 중요한 내용만 정리를 하죠. 자, 우리 세부적인 내용, 좀 디테일한 내용은 저 뒤에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부분에서 보고 지금 이 회사의 종류 부분에서는 각 회사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만 정리해서 볼게요. 한명, 합자, 주식, 유한 책임 회사. 자, 중요한 내용 3가지만 보자고요. 첫 번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서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사원의 책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왜 제일 중요하냐면 사실 우리가 회사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놨는데 회사의 종류를 나누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이거야. 이걸 갖고 나눠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집행권 누가 갖느냐? 업무집행권. 그리고 세 번째, 지분 양도를 위한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보자고요. 자, 나와 있으니까 쓰진 않을게요. 요거부터 봐요. 한명회사, 회사의 채무에 대한 사원의 책임은 어떻게 되죠? 직접, 무한, 연대 책임이죠. 아주 무거운 책임을 져요. 합자회사의 경우는 어때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이원화돼 있죠.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 관계가 달라요. 무한책임 사원은 어때요? 한명회사 사원이랑 똑같죠. 직접, 무한, 연대 책임. 유한책임 회사는 어때요? 유한책임 사원은 직접, 유한, 연대 책임이죠. 아까 우리 간접 유한 책임은 배웠어요. 간접 유한 책임의 개념은 뭐였죠? 사원은 회사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원은 회사에 대해서 출자 의무만 부담할 뿐이지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직접 변제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다. 이거였죠. 그럼 직접 유한 책임이 뭐야? 유한 책임 사원이 부담하는 직접 유한 책임. 여기다 좀 쓸까? 너무 허전하니까. 직접 무한 연대 책임을 진다. 여기서 무한 책임 사원은 직접 연대 무한 책임을 진다. 유한 책임 사원은 직접 연대 유한 책임을 진다. 뭐 순서는 달라져도 돼요. 직접 책임을 지면서 유한 책임을 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 이런 거예요. 유한 책임은 사원은 회사에게 출자하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죠.
그 금액에서 회사의 출자를 실제로 한 부분, 그거를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대외적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유한책임사원 갑이라는 자가 회사에 대해서 1,000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200원은 이미 회사에 냈어요. 800원 아직 안 내고 있는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회사가 거래를 하면서 채권자한테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됐어. 800원 범위 내에서는 사원이 직접 그 채권자한테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는 간접 유한 책임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다 간접 유한 책임이에요. 자, 업무집행권 누가 갖느냐? 이 한 명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이 바로 가져요.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워낙 무거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에게 회사 경영을 맡길 수가 없어요. 제3자가 엄한 짓 해갖고 회사의 채무 왕창 지어놓으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잖아. 무서워서 이거 맡길 수가 없어. 사원이 직접 경영을 해야 돼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갖죠. 자, 유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 가질 수 있느냐? 자, 원칙적으로는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 갖는 거고 유한책임사원은 감시권만 가져요. 자, 그런데 정관으로 정하면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의 법 조문상으로는 이래요.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이랑 회사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상으로는. 그런데 해석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판례는 이 방금 그 조문에서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없다.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요것 중에서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없다. 요거는 임의 규정이고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요건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업무집행권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유한책임한 사원한테 부여할 수 있다고 봐요. 임의 규정이니까 정관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이건 강행 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정관으로도 다르게 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관으로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다 하더라도 정관 규정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식회사의 경우에 이때는 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갖죠. 유한회사, 이것도 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갖죠. 유한책임회사, 여기서는 이제 업무집행자가 업무집행권을 가져요. 자, 여기서 이사, 얘는 사원과 다르죠. 사원과 다르죠. 제3회자가 업무집행권을 갖는 거예요. 사원이 직접 업무집행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원 중에 어떤 자가 이사회 지위를 가질 수는 있죠. 주주의 지위와 이사의 지위를 다 가질 수는 있지. 하지만 이사의 지위라는 거는 사원의 지위와 독립된 지위라는 거예요. 여기서 업무집행자, 여기는 업무집행자가 가는데 이 업무집행자도 사원이 될 수도 있고, 이 업무집행자의 경우에는 사원이 업무집행자일 수도 있고 사원 아닌 자가 업무집행자일 수도 있어요. 자, 지분양도 이거 보시죠. 지분양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자, 한 명의 회사의 경우 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원 전원. 그 다음에 합자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하고 유한책임사원하고 다르죠.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면 요거랑 똑같아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조금 완화돼 있죠? 얘보다는. 주식회사의 경우는 어때요? 이때는 지분 양도의 자유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마음대로 지분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가 보장돼 있다. 다만 정관에 의해서 지분 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제한하는 방법이 한정적이야. 이사회 결의를 받아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요 방법으로만 제한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지분 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서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어요. 유한회사 이 경우에도 이거랑 비슷해요. 지분 양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리고 정관에 의해서 지분 양도의 자유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한하는 방법이 이와 같이 한정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사원총회 결의를 받도록 한다, 뭐 이사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뭐 다 가능해요.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야, 유한책임회사, 요게 이제 지분양도 부분이 좀 복잡해. 여기 좀 복잡해서 좀 까다로운데 이렇게 보면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다만 업무 집행자인 사원이 있는 경우에 업무 집행자가 아닌 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업무 집행자인 사원 전원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가 누가 되느냐? 사원이 될 수도 있고 사원 아닌 자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사원 아닌 자가 업무집행자일 수도 있어요.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업무집행자는 사원이 아닌 자가 업무집행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사원이 업무집행자인 경우도 있다 그랬죠.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업무집행자, 사원 중에 업무집행자인 경우, 사원이 업무집행자인 경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는 지금 업무집행자인 사원과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 이렇게 나뉘죠. 업무집행자인 사원, 얘네들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업무집행자 아닌 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이 업무집행자인 사원, 얘들의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자,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양도는 어떻게 되냐? 원칙적으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업무집행자인 사원이 있는 회사에서 업무집행자인 아가 아닌 사원이 지분을 양도할 때는 업무집행자인 사원 전원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자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회사, 이건 뭐냐면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우리 앞으로 배울 법률관계에서 조금씩 특별한 정함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올 때마다 외워두면 돼요. 나올 때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렇게 쭉 보시라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소규모 회사의 법률관계는 출제가 자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외워두셔야 돼요. 요걸 정리를 해놨으니까 나중에 외울 때 요걸 보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시험이 임박했으니까 이제 그 시험을 잘 보는 그 요령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시험 공부하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해주는 방법은 뭐 내 방법이니까 이건 뭐 마음에 들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자기 방법대로 하면 되는 거고, 뭐 자기 방법대로 하도 되고, 뭐 다른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 이게 마음에 든다면 그걸로 해도 되죠. 내가 추천해주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암기사항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시험에 임박했으니까 지금 암기가 중요하잖아. 이해는 이제 연초에 기본 강의 같은 거 할 때 암기를 위한 베이스로서 하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게 두문자 따는 거죠. 두문자 따서 두문자 외우고 하는 그런 걸 많이 쓰죠. 근데 두문자는 지금 객관식 시험에서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 두문자는 난 정말 그 두문자 해주는 선생님 보면은 그 학생들한테 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 두문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두문자를 외우면서 내가 이 내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런 착각은 들어. 그러면서 기분은 좋아. 근데 실제 시험에선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봐요. 예를 들어서 주주명부의 효력, 그러면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있죠. 이걸 갖고 학생들이 두문자를 따서 외워요. 대추면 그러면서 외워. 여기서 대추면이라는 두문자를 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대추면이라는 두문자 따서 외우면은 대항력의 효력이 뭐가 있어?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두문자를 안 땄으면 주주명부의 효력, 명의계서의 효력, 대항력 있고, 추정력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하나 뭐였지? 내가 아는 건데 생각이 안 나네. 이래서 이제 이럴 수가 있는데, 대추면을 외우고 있으면은 대추면 면책력 맞다. 면책력.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있지. 이렇게 그 자기가 머릿속에서 뭘 물어봤을 때 이걸 한꺼번에 다 꺼내낼 수 있다는 거야. 주주명부의 효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을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두문자를 따서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식 시험에서는
주주명부의 효력이 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지 않아요.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어? 갑이 을에게 주식을 양도했는데 아직 을이 명의개설을 하지 않아서 주주명부상에서는 갑으로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을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지문.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 이거 판단하는 거잖아. 대항력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만 있으면은 맞출 수 있는 거라고. 대추면 몰라도 그런 거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두문자라는 거는 옛날에 80년대 사법시험에서 그 논수령 시험 볼 때 필요한 공부 방법이었어요. 논수령은 뭐냐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주주명부의 효력을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50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주주명부의 효력을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내가 능동적으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갖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쓸 때 주주명부의 효력에 대해서 그러면 쓸 내용이 많잖아. 방금 본 것처럼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이렇게 많잖아. 근데 요거를 놓치지 않고 다 머릿속에서 꺼내내기 위해서 그 머릿속에서 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내내기 위한 단서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외우고 있는 거야. 대추면을 알고 있으면 대항력, 대추면, 맞다. 대항력, 추정력, 면책력. 이거를 대추 세 개를 다 내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쓸 수 있잖아. 근데 두 문자를 안 외우고 있으면 뭐였더라? 대항력, 추정력 이거 또 하나 뭐 있더라? 모르겠네. 그러면 면책력에 관한 내용을 다 안 쓰게 된단 말이야. 그때 유행하던 공부 방법이야. 객관식 시험에서 논수령에서 필요한 거지 객관식 시험에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요. 객관식 시험에서 지문에 단서가 다 있잖아요. 지문에. 뭐 갑은 을에게 양도를 했는데 아직 명의개설을 하지 않았다. 을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 내용을 알고만 있으면은 수동적으로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보고 맞냐 틀리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그걸 왜 외우냐고. 이런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두 문자를 왜 외우고 있냐고. 암기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암기 부담만. 그런 거는 여태까지 한 학생들은 계속 해도 되는데 난 별로 권해주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암기할 사항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것들은 보통 이제 단순 암기 사항들 있죠. 단순 암기에서 여러 개 외워야 되는 거. 그런 것들에서 그 두 문자를 많이들 따. 그게 이제 이런 거야. 소규모 회사의 특칙 같은 거. 소규모 회사 특칙 이런 거 그 회사법, 주식회사법 전체에 걸쳐서 뿌려져 있잖아. 조금씩.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외울 때 그리고 이제 뭐 뿌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쫙 나오는 거 그런 거 외울 때 이제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거는 쉬워요. 볼펜 색을 하나 정해. 색연필 색을 정하든 뭐 볼펜 색을 하나 정해. 예를 들어서 보라색으로 정했다. 단순 암기 사항은 나는 공부하면서 어떤 과목이든 단순 암기 사항은 보라색으로 한다. 이걸 하나 딱 정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뭐 두 문자를 따든 뭘 하든 해서 단순 암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 그러면 그걸 보라색으로 줄을 쳐놓으라고 책에다가. 그리고 견출지 있죠? 책 여기 된 견출지. 보라색으로 하나 해갖고 견출지를 붙여놔. 그러면 책 이렇게 펴놨을 때 견출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보라색 견출지는 이제 단순 암기 사항들만 체크를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해놓으라고.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그러니까 지금도 외우고 전에도 외웠겠죠. 처음에 기본 강의 할 때도 외웠을 거고 문제풀이 할 때도 외웠을 거고 지금 나하고 이제 최종 파이널을 하면서도 그걸 외우게 될 거예요. 외우고 나면 이게 까먹어요. 근데 까먹는데 외웠다 까먹었다를 반복하면 기억에 오래 남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연초에 작년 연초가 되겠죠. 작년 연초에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서 단순 암기 사항을 외웠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프로 보자고. 이게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험 날짜가 요때야. 요때가 이제 시험일이야. 그리고 내가 1년 전에 이제 시험을 이제 공부를 우리가 1년 텀으로 1년 단위로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이때부터 공부를 시작한다고 쳐보자고요. 물론 그 전부터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시험 보고 뭐 안 되면은 다시 이제 한 텀을 돌잖아요. 한 텀을 도는 시작점이라고 하자고. 그리고 이거는 암기의 정도야.
암기의 정도. 암기의 정도 여기를 이제 100이라고 친다. 이거를 뭐 퍼펙트한 암기다 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사항을 암기를 하죠. 이때 처음에 암기를 하면 암기한 직후에는 여기 쫙 올라와 있을 거야. 다 외웠을 거야. 처음에 외웠을 때. 근데 처음에 외웠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금세 까먹어. 이게 떨어진다고. 급격하게 떨어지지. 10개 하루 요날 10개를 외웠으면 다음 날 되면은 뭐 9개밖에 기억 안 나고 한 3일 지나면은 한 두세 개 말고는 이제 거의 다 까먹어.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 상태로 쭉 가겠죠. 그러다가 이순환 가서 문제풀이를 한다 뭐 이러면서 다시 암기를 하지. 똑같은 사항을. 암기한 직후에는 또 암기 정도가 쭉 올라갈 거예요. 다 퍼펙트하게 이렇게 외우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이제 또 까먹어요. 근데 까먹는데 이때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 하루 정도 지나면은 거의 다 기억이 나. 한 이틀 정도 지나면은 그러면은 뭐 한두 개, 10개 중에 한두 개 잊어먹고 이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아. 완만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기억의 정도가.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시험이 지나면은 또 이제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다 떨어지진 않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삼순환 또 암기를 하죠. 암기를 하면 여기서 쫙 올라가. 근데 이때는 이미 2번을 외웠다 까먹었다 한 거기 때문에 안 잊어먹어. 잘 한 3, 4일 간다고. 3, 4일 다 기억나. 생생하게 기억나. 응? 시험일을 너무 여기다 너무 가깝게 그려놨네. 여기서 이제 요게 시험일이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기억난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험 전날 있잖아. 시험 전날 이걸 다시 외우란 말이야. 이거 견출지 붙여놓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만 찾아서 견출지 붙여놨으니까 외웠다 까먹었다 한 거를 이걸 다시 외우라고. 그때 시험 전날. 그럼 쫙 올라오지? 그럼 다음날 시험 보잖아. 다음날 하루 정도는 이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이미 3번을 외웠다 까먹었다 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나. 어저께 바로 본 거 아니야. 어저께 봤던 그 책에 나와 있던 게 영상 사진처럼 거기에 찍혀 있기도 해요. 아, 그 부분 윗부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 그러면서 그 주변에 뭐 목차까지도 같이 보이고 그래. 응? 잊어먹고 싶어도 잊어먹어지지 않아. 퍼펙트하게 기억이 된다고. 시험 당일날. 그리고 시험장 나오면서 다 까먹으면 돼. 우리가 이 내용을 천년만년 기억할 필요 없어요. 1년, 2년 기억할 필요 없어요. 요날 하루만 기억하면 되는 내용들이야. 요날 하루만. 나중에 뭐 실무에서 뭐 활용하겠다. 그땐 책 찾아봐가면서 일하면 돼요. 응? 이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단 말이야. 외우고 있는 건 시험날 하루만 외우고 있으면 돼. 요 전 기간 동안에도 요 전에도 필요 없고 요 이후에도 필요 없어요. 요 하루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요 하루를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놨다가 전날 보는 거야. 전날 읽으면 시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나요? 시험 많이 안 걸려요. 암기 사항들만 모아놓은 거 보는 거는 한 과목당 한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15분도 남아. 그렇게까지 뭐가 있어요. 견출돼 있는 거 그거만 찾아갖고 보는데 15분씩도 안 걸려요. 10분이면 떡을 쳐. 응? 그리고 또 뭐 한 15분, 30분 걸리면 어때? 각 과목별로 그렇게 해도 암기 사항들 그것만 다 모아갖고 퍼펙트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얼마나 그게 효율적인 공부예요. 두 문자를 따서 하면 이 전 기간에 걸쳐갖고 두 문자는 아마 이 100%에 가깝게 기억을 할 거예요. 두 문자를 기억하겠지. 두 문자를 통해서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별로 기억이 안 나. 두 문자만 기억나지. 두 문자는 이거 거의 100에 가깝게 계속 유지하면서 1년 내내 유지하면서 기억을 할 거야. 시험 끝나도 두 문자는 계속 기억나. 내가 중학교 때 외운 두 문자가 있어요. 중기벽 현창방 마부반다목. 기술 시간에 배운 거야. 공업 시간이었나? 뭐 중기벽 현창방 마부반다목. 기술 시간에 배운 건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 두 문자가 그래. 두 문자만 기억나. 이 내가 가르쳐준 이 방법이 사실 나는 옛날에 공부할 때 썼던 방법이 아니야. 이건 어디서 본 거냐면 사법연수원 다니면서 공부 정말 잘한다는 애들이 쓰는 방법 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야, 얘네들은 이렇게 했었구나. 근데 사법연수원 마친 다음에 나는 이제 무슨 시험 볼 일이 없으니까 이 방법을 쓰면서 한 일은 없었지. 근데 사법연수원에는요,
그 전국 1등들이 한 반에 60명인데 전국에서 1등 했던 경험이 있는 애가 한 반에 하나씩은 꼭 있어요. 전교 1등 말고 전국 1등. 아니 60명 중에 한 반에 하나씩 어떻게 있느냐. 그러니까 전국 1등이라는 게 이제 그 수능에서 전국 1등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 모의고사 보잖아요. 고3 때. 그때 전국 1등까지 포함 다 해서 이렇게 다 포함해서 전국 1등한 경험한 애들이 한 반에 하나씩은 있어. 전교 1등은 뭐 60명 중에 3분의 1은 전교 1등 출신들이고 널리고 널린 게 걔네들이. 근데 그 전국 1등 출신들 있잖아요. 서울 법대 나오고 한 애들.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고. 걔네들은 우리는 보통 뭐 시험 전날은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일찍 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걔네들은 아니에요. 시험 전날 요때 그 1년 동안 준비해 놓은 거 있지? 요걸 시험 전날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집중을 해서 봐요. 걔네들 표현으로는 이런 말도 있어. 시험 공부는 시험 전날 하루 하는 거다. 나머지 1년은 여기서부터 요 전날의 전날까지 나머지 1년 이 기간 동안은 전날 하루 공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전날 집중해서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강조하는 거지. 사실 생각하면 당연하잖아. 전날 본 게 시험날 기억이 가장 많이 남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날 볼 거를 준비를 해놓고 이것도 하나의 준비 내용이에요. 준비를 해놓고 전날 집중해서 다 보더라고. 전날 거의 전범위를 다 봐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을 잘 보지.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아니야. 머리가 좋아서 한 번 보면 오래 기억한다? 절대 아니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걔네들은 정말 효율적이야. 그 효율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두 문자는 얼마나 비효율적이야. 1년 365일 동안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억력을 왜 거기다 낭비하고 있어. 외웠다 까먹어도 돼. 이 기간 동안은 이걸 암기하고 머릿속에 넣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머릿속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날은 요 하루뿐이야. 요 하루 머릿속에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는 방법은 내가 얘기한 이 방법이라고. 이건 왜 하느냐? 이거는 전날 보고 다음날 시험날 명확하게 기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공부는 요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보고 요날 보면 되지 않나요? 요날 처음 보면 요때 같이 하루만 지나도 가물가물해.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요 예비 작업을 해놓는 거야. 요거는 그냥. 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잠시 쉬었다가 회사의 능력부터 볼게요.